옛날 옛적 호기심이 많고 약간 엉뚱한 소년인 테오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테오는 항상 많은 질문으로 마을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궁금증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테오가 마을의 제일 현명한 노인인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지혜로운 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테오는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인가요? 우리가 보는 것들은 정말 완전한 것들인가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테오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쌍의 아름답게 빛나는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조각상은 아름답지 않니?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테오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훌륭한 예술가가 그의 손과 도구를 사용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진짜 아름다움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네. 진짜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완벽하고 영원한 곳에 존재하지. 테오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이란 뭔가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소크라테스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소개하면서 이 세상의 사물과 현상은 모두 더 높은 차원의 이데아라는 이상적인 형태에서 유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그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테오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듯했지만 호기심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테오를 데리고 마을 뒷뜰의 한 동굴로 갔습니다. 동굴 안에는 빛에 비추어진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었고 그 그림자들이 동굴 벽에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그림자들 무엇을 닮았느냐?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테오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것들은 밖에 있는 진짜 사물들과 비슷해요. 하지만 그저 그림자일 뿐이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것은 이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흔히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물들은 사실 더 높은 차원의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야. 진짜 실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 테오는 그제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보는 모든 것을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 완벽한 이데아에 도달하지는 못했더라도 적어도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테오는 종종 동굴을 찾아가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보며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통해 테오는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완전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진실된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과 도전에 맞서게끔 하는 힘이 되었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진정한 탐구의 여정은 테오에게 계속되었고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져 갔다는 전설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이솝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솝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광장에서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개념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개념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는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솝은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쓴 목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는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과는 빨갛다. 물은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 같은 일상적인 사실부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적은 목록에서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저 단순한 신념이나 미신 혹은 타인의 말에 의존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솝은 한 발 더 나아가 마을의 지혜자로 알려진 영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영감님에게 자신이 깨달은 무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겉모습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무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감님은 깊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솝아, 무지를 깨달은 것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너의 무지를 인정하면 배움의 문이 열리게 되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넌 진실을 찾으려는 의지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란다. 그날 이후로 이솝은 마을 사람들과의 모든 대화에서 새로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누군가와 논쟁을 하게 되면 그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대화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대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솝의 이런 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이솝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고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솝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마을의 작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겉으로 아는 척 하기보다는 서로의 무지를 인정하고 함께 배우는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솝은 마을의 철학자로 존경받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 걸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솝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결국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토마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틀에 박힌 일들을 하고 저녁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드는 생활이 지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떠돌이 현자인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토마스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토마스를 호수 가장자리로 데려갔습니다. 호수의 물결은 고요했지만 그 잔잔함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토마스에게 앉으라 손짓하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영원 회귀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히 반복되고 있다네. 시간은 마치 이 호수의 물결처럼 끊임없이 돌아오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있다는 사실조차 무한히 반복될 것이네. 토마스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오늘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건 너무도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토마스는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네. 이 하루를 만약 끝없이 반복해야 한다면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가를 말일세. 토마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매일매일의 삶을 그저 견디고 있을 뿐 진정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반복될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노인은 토마스의 등을 토닥이며 조언했습니다. 자네가 오늘을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면 내일 그리고 다음 날도 그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네. 각 순간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하네. 다시 만나고픈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일세. 토마스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의 색과 새들의 노래에 귀 기울였고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이 비록 반복될지라도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매 순간이 새롭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토마스는 일상의 소소한 기적들을 발견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런 토마스를 보고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토마스의 삶은 이웃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마을은 전보다 더 따뜻하고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마스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마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마스가 전한 영원 회귀의 메시지였습니다. 삶은 반복될 수 있지만 우리의 선택과 의지는 그 반복 속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날 한 마을에 색다른 축제가 열렸습니다. 무지의 베일 축제. 라는 이름의 이 행사에는 특별한 게임이 있었는데 참가자들은 모두 얼굴을 가리는 아름다운 베일을 쓰고 게임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면 마을의 명예시민으로 선정되고 온갖 풍요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 각자는 베일을 쓴 채로 마을에 어디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게임에 참가했는데 이 게임은 거의 모든 게임이 규칙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조그마한 휴식 공간에 들어가면 편안한 소파와 차가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참가자들은 거기서 자신들의 규칙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무지의 베일. 덕분에 자신이 게임이 끝난 후 어떤 역할이나 혜택을 받게 될지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농부가 될지 시장이 될지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민이 될지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참가자들은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규칙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깨닫게 되었죠. 무지의 베일 덕분에 각자는 자신이 만약 마을에서 가장 낮은 지위로 끝나더라도 괜찮을 만한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한 세금 제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계획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자신이 어떻게든 부자일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의 제안도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 대비책들로 채워졌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무지 상태에서 마을의 중심지에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게임이 끝나고 마을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의 승자들은 돌아온 베일을 벗어던지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가치와 상관없이 서로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작은 실망이나 예기치 못한 배역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결과가 공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마을의 원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지의 베일을 통해 진정한 정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마을은 더 불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진정한 공정성과 평등성이 가치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매년 이 축제를 기념하며 새로운 옷과 함께 무지의 상태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얻은 교훈은 평생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지의 베일은 더 이상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결속시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